자, 오늘의 민수 시작하겠습니다. 재현이부터. 음. 네, 여기 그 주민수가 그 웹툰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실제로 웹툰을 처음으로 내는데 그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그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막 주변 시선이 감당이 될 건지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지석 원, 지금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쟤네들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 웹툰을 내거나 그런 주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할 건데. 자, 이 책 스토리를 보면 요즘에 어쨌든 그 자기가 그 뭐야 웹툰 그 사이트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그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그 반응을 볼 수 있잖아. 네. 평가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그래서 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도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 같아. 지현아 아, 맞아? 네,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은 게, 일단은 그 피드백을 받는 건 당연히 좋고,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님님. 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나 그런 거를 듣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석 투. 네, 저도,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를, 뭐 얼굴을 대고 뭐 그렇게 나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웹툰 작가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건 저는 딱히 거부감 들지 않아가지고 한번 네, 해보고 싶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진님. 저도 일단 피드백 이런 걸 받아야지 그림의 단점에 대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림이 더 성장을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도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관심이 있는데 항상, 저 혼자서 하던 일을 남한테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라면 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상태가 뭐 초보 상태라면 부끄러울 것 같고 또 욕먹으면 또 이렇게 기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반면에 어느 정도 좀 자신 뭐 그런 자신이 좀 있으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들처럼 긍정적으로 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의 말에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하겠지만 상당히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 저는 과거형입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여기 그 감독인 김민수는 주민수와 이렇게 친해지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진님. 자, 재현이 질문이 그 김 감독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는 거지? 둘 다 네, 같이 얘기하는 거야. 김 감독을 중심으로. 김 감독은 주민수와의 관계 속에서 김 감독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네, 어떤 영향을 받았나? 하진이부터? 음, 어, 음. 그 책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표현된 게 일단 민수는 부모님과 있을 때 앞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화내는 그런 김 감독의 모습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 그런 게 나왔고, 김 감독은 아마 민수가 성격처럼 앞날을 좀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석촌. 질문 다시 한번. 그 김민수는 주민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김 감독이 네. 그 학생으로부터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린아이의 그 시점이나 뭔가 그런 또 그리고 좀 꼰대랑은 좀 거리가 먼 요즘 애들의 생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았던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준이, 그러니까 김 감독의 단점을 이 주민수가 채워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 감독은 되게 어떤 상황에서나 화를 되게 자주 내고,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나와 이성에게 다가가는 걸 되게 어려워했는데, 주민수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문제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연애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단점을 채워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지석원. 일단 김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까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친구가 생긴 것이고 계속 말했듯이 그리고 친구가 생김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의 공감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대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한 여러 가지를 김 감독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괴팍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처음에 김민수가 약간 주민수가 그 감독이 좋은 이유가 그 나이가 들어도 뭔가 아직 그런 열정을 느끼고 있는 게 되게 그런 면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동시에 그 김민수 감독도 이런 그 젊은 친구의 열정에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제 얘기하기 전에 재현이하고 지석 투 얘기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열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그 추론한 근거가 뭐야? 재현이? 어, 그냥 그 이 책에서 그 젊은 민수가 그 자기 꿈을 약간 키워 나가는 그런 모습에, 그 감독님이 약간 기여를 하면서, 어, 또 열정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까지 선생님 동의. 근데 이제 기여를 너의 열정을 키워가 너의 꿈을 키워가 그러면 그거는 그 주민수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근데 그 애가 어쨌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김 감독도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거야 나도 뭐 할 거야 이렇게 아, 들린다는 거지 재현이 얘기는. 근데 과연 그랬냐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구도가 많아. 뭐 좀 풀이 주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아이를 보면서 자기의 처음 시작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그 이야기 스토리가 상당히 많거든. 근데 과연 요 오늘의 민수도 과연 그런 스토리로 흘러간 거라고 파악하는 건지 아니면 재현이가 그게 아니라 김 감독의 어떤 그 삶에 있어 어떤 다른 변화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재현이가 포착한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뭔가 이런 주민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만화가라는 그런 정체성 대신 뭔가 그냥 주변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 좀 더 활력소를 음. 집어넣었다 이런 것도 있는. 그래. 재현이 지금 말한 부분은 선생님도 동의를 하거든? 다른 선생님도 그랬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재현이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재현이가 본 다른 시각이 있을까 봐 그랬던 거야. 재현이는 어쨌든 김 감독 역시 주민수를 통해서 어쨌든 그 아까 열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도 회복되었을 거다. 마치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연상시키는 발언이었거든. 재현이 발언이. 애가 너가 열정을 가져라고 이렇게 밀어만 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도 열정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재현이가 얘기한 걸로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부분들이
서로의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현이는 어쨌든 그렇게 봤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잘 못 봐서 선생님이 놓친 부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추가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이따 더 하고 지석 2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요즘 젊은 애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꼰대스럽지 않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재현이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김 감독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다른 또래 사람들과 달리 열정을 유지한 채, 뭐 이런 얘기를 썼거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김 감독이 자기가 그 노인이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그 음. 자기는 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젊은 것들, 젊은 취향 이런 것들을 그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역시 지석이 역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그 생각하는 거야? 그 코디 같은 데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좀 민수가 조언을 해줬고 또 우리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응. 뭐 캐릭터 구상이나 이런 거에서도 민수가 약간의 뭔가 좀 내 조언을 해준 거로부터 조금 더 좀 연령대 다른 연령대에서 좀 다시 보는 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 코디, 그 옷 코디 해주는 거랑, 아까 그 캐릭터 잡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수의 조언이 어쨌든 요즘 아이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지, 지석이는. 네. 그래, 그래. 선생님도 동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걸려 넘었던 것들은, 이 사람이 처음에 지서2 얘기로만 듣기로는, 어쨌든 꼰대가 젊은 애를 만나서 젊은 애를 이해하면서 변화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는, 그런 식의 얘기인 줄 알고, 과연 지서2가 이렇게 뭐야, 이 김 감독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과연 제대로 한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점을 얘기했던 게 아닌 거야. 자,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 감독이 그 누구야 주민수 학생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연애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연애 젬병이었던 이 김 감독이 연애를 그 어쨌든 주민수는 나는 한 연애 해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이가 저기가 아니라 그 뭐야 나이가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경험이 선배인 거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경험 많은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경험 많은 주민수 학생이 그런 연애에 대해서 완전히 초짜인 김 감독에게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얘기하면 아까 재현이가 이제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관계 맺기 김 감독은 사실은 그동안 오로지 그 작품 활동이라는 거에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관계 맺기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서툴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거나 그 귀찮은 걸로 여겼었는데 그 관계 맺기의 즐거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에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재현이. 재현이가 첫 번째 했던 그 질문이 뭐였지? 아까? 어, 첫 번째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그,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 가장 많이 겪어본 재현이. 재현아, 미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너가 옛날에 어디 또 있어? 캄보디아 있었나? 캄보디아 애들하고 지금 있는 곳하고 평가받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던가 뭐 이런 자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평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평가한다라고 하면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지적질이라고 생각해, 지적질. 비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판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비교해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비판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지점을 꼬집는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비판 입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기본적인 정서와 문화가.
근데 이게 세계 보편, 인류 보편의 일인지 아니면 재현이가 어쨌든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런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지 재현이는 어때? 보면?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는 그 관심을 받거나, 뭐 주목을 받거나 그런 걸 더 좋아하긴 하지. 아, 오히려 좋아한다고, 즐긴다고? 네.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그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써주는데 한국의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사실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나? 알고 있어? 어? 없는, 원 사실대로 쓸 수 있는 선생님들.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써야 되는데 사실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요? 심지어는 없어.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뭐야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그 지침이 있어. 거기에 성장의 잠재성을 보라. 성장의 잠재적인 성장 능력을 기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가 수학을 못해. 그러면 애가 지금 수학을 못합니다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수학을 못합니다라고 쓰면 안 돼. 아, 네. 애가 지금 인간성이 아주 지금 뭐야 너무 이기적이고 막 저기 거기 애가 인간성이 이기적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갖고 무조건 좋게. 어? 약간 좋게 써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그렇지. 좋게 말하면 그가 좋게 했는데 아까 무조건 좋게 써야 되는데 무조건 좋게라고 쓰면 안 되고 아까 그러니까는 무조건 좋게 쓰라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장의 잠재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조건 좋게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수학 못하는 애 있으면 약간, 음,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데 뭔가 좀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부모님들이 보면 우리 애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 애는 그냥 다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기록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을 거냐. 또는,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 영재학교 이런 관련 추천서를 써주고, 뭐 회사 뭐 이런 추천서를 써주는데, 미국에도 그 추천서 문화가 있거든? 근데 원래 미국의 추천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미국에서는 추천서 그 자체가,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합격의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그 추천서를 누가 써줬느냐. 그 추천서를 어떻게 써줬냐 그 내용 하나만 믿고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천사가 뭐냐면 주례사 비슷한 거야. 주례사가 뭔지 알아? 주례사.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앞에 어, 놓고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례 선생님이 그 두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장점을 얘기해. 장점. 양이요. 장점을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례사식 비평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좋은 얘기만. 그래서 한국의 기본 정서가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드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어. 좋은 얘기만 하려는 정서.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나 추천서를 한국은 믿지 않아. 왜? 뭐한 얘기만 썼기 어차피 때문에? 다 좋은 얘기밖에 좋은 얘기만 없으니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생기부를 읽는 법,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걸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자체를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지. 반면에 미국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추천서를 있는 그대로 쓰고 심지어는 뭐 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 선생님이 뭐해? 나 추천서 못 써주겠다 이래. 아, 난 너를 추천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우리 그 사람의 정의 중요한데 어떻게 추천서를 안 써준다고 해? 써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자연스레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나쁘게는 못 써주고 결국은 뭐야? 거짓말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문화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제일 쉽게 평가하는 게 뭐야? 역, 여러분들도 평가 열심히 하잖아. 무슨 평가해요, 여러분들? 맛평가.
맛집 평가. 음식점 이렇게 별점 주는 평가 하잖아. 아, 그래서 이른바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 이른바 뭐 별점 테러한다 그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이게 평가에 익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연봉제가 된 거야. 옛날에는 그냥 그 뭐야 그, 갑자기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연차에 따라서 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호봉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올라가면 뭐 10호봉, 그다음에 11호봉, 12호봉 해가지고 월급이 차근차근 올라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근데 지금은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뛰어나지 않는 건가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져. 같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이 더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 모든 직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직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 세 번째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평가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일방적으로 평가했어. 근데 요즘은 다면 평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평가하잖아. 1년에 한 번씩. 응? 그런 아, 식으로 동료 평가도 있고 학생이 쌤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면 평가의 어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평가의 어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태도들.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여긴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들. 근데 그걸 우리는 과거에는 지적질, 불효 이런 거로 생각했다는 얘기.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뭐 한다는 거야? 애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평가해주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근데 아직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그 합평할 때 보면 글쓰기 합평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늘 보면 뭐야? 좋은 얘기 해주기 바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려고는 막 뭐 이렇게 다른 건 다 잘 썼는데 요거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그냥 있는데 욕해도 돼요? 뭐라고? 그냥 욕해도 돼요? 당연히 되지. 오케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서로 그런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석이가 지금 욕해도 돼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들 전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지석이가 욕해도 돼요라는 것들이 너 한번 엿 먹어봐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좋은 평가 문화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친구가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지석 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그런 대회도 나가보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기 낸 거지. 용기 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그 인도의 경전, 바가다드 기타라는 그 인도의 경전, 그 간디가 가장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지침서로 여겼다는 바가다드 기타라는 그 책을 썼었는데 그 힌두교의 그 부분에서 아, 그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업보,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사는 어떤 그런 방법은 해가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러면 그 사람은 업보가 쌓이지 않는다는 게 힌두교였던 그런 믿음이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행함, 그 자체, 그 과정에 충실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이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별로 현명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다라고 그 힌두교 사상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그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2등이 누구였지?
지석 튀었나? 그런가 봐요. 음, 마이크 꺼져 있어, 지서가. 오, 꺼져 있었군. 네. 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민수가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웹툰 작가를 만나는 그런 사인회에서 당첨이 됐잖아요. 근데 이 당첨된 이 순간에 그 어머니 하나가 응모한 그 과학 캠프가 동시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과학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그 감독님이 와가지고 이 민수를 구해주고 같이 그 행사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자기라면은 이게 과학 캠프 중간에 나가서 그 행사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학 캠프에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있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좀 네, 좀 뭔가 실망감을 안겨드리기 좀 어머니한테 실망감을 안겨드리기 좀 싫은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저는 네, 계속 과학 캠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이? 저는 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없더라도 그냥 버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아, 네, 준이님. 일단은 여기서 나가는 이유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이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굉장히 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가서도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언제 들킬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가서 즐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진님. 저도 일단 과학 캠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민수 그 감독님이 오셨을 때는 저라면 민수랑 똑같이 나갔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가고 싶었었으니까. 네. 태연님? 저도 저였으면 굳이, 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과학 캠프를 안 떠났을 것 같아요. 과학 캠프를 안 간다 그러면 저 무슨 얘기야? 과학 그 캠프 과학 캠프를 안 떠났을 안 떠났을 거라고. 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하진이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뭐, 나 혼자서 거기를 과학캠프를 떠나가지고 갈 용기는 없지만, 감독님이 오셨는데, 감독님이 오신 상황에서 감독님 저 안 가요, 저 못 가요, 라고 미안해서 말할 용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뭐야, 운명이다. 이 김 감독님이 나를 구하러 온 것도 또 하나의 나에게 신이 준 기회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혼자서는 못하겠으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슬쩍, 넘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현이, 지석투, 지석원, 준이, 하진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김 감독이 왔어. 그때도 그럼 여러분들은, 나 뒷일이 걱정되니까, 난 못 가겠다 하고 김 감독을 돌려보낸다? 재현이. 안 가요. 안 가요. 전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재현이부터.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음. 뭔가 이 책에도 계속 그 민수의 어머니가 막 무조건 뭔가 말을 안 들어주시는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진짜로 열정을 느낀다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덕투? 전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그 웹툰 작가를 보러 가는 일이 지금 현실의 대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장래희망을 위해서, 장래희망과 전혀 관련 없는 데를 있다가 장래희망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감독이 오면, 네. 주석원, 저는 하진이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네. 재현이는 모르겠는데 저랑 지석이 준이는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라 과학 캠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은데 음. 하진이는 과학 캠프에 대한 인식이 어떨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생각이 일단 달랐던 것 거꾸로, 같고. 거꾸로. 지석원이 뭐, 너가 별로 안 좋아하는 데 가 있어. 근데 네. 너가 좋아하는 과학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너는 안 좋은 거라도 일단 거기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 아까는. 네. 근데 이렇게 누군가 너 데려다 주겠다고 왔단 말이야, 지금. 서울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널 데려왔단 말이야. 네. 널 구해주려고. 네. 그런데도 너는 그냥 거기 계속 남아있을 거냐고. 네. 김 감독 돌려보낼 거냐고. 네. 네. 그 김 감독이 찾아왔는데, 네. 김 감독을 돌려보낼 거냐고. 나는 네. 안 가겠다. 난 남아있겠다. 네. 준이는? 아까 남아있겠다고 했지, 준이도. 네. 음. 자, 지금 선생님이 그 얘기한 어떤 그런 측면은, 뭐이 얘기를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작동하는 건데, 아까 그 지금 지석 원이나 준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부모님을 속이는 일, 또는 뒤에 가서 분명히 탈날 거를 아는 그런 위험한 일,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워낙 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하진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위험한 걸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와서 부추기면, 넘어갈 수 있는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그런 또 이렇게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재현이는 또 이제 다른 분석을 한 거지. 이번 기회에, 만약 내가 거기서 캠프에 계속 남아 있으면 앞으로도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럴 거면 언젠가 한번 부딪혀야 될 거면 차라리 빨리 부딪히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재현이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지금 이 시점이 부딪혀야 될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가야 된다.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상투적인 그런 문제지. 늘 부모가 바라는 삶과 내 삶이 다를 때. 특히 이 엄마의 논리는 뭐였어? 이 엄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자꾸 아들한테 얘기해? 지석투? 음, 뭐였죠? 엄마는 어떤 논리로 이 아들을 설득하냐고. 아들에게 얘기하냐고. 어, 여기가 이제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되니까, 라고 하잖아. 음. 자, 그렇지. 미래에 도움이 된다. 과학 캠프 음. 가는 것들이. 그리고 왜 뭐야. 웹툰이 아닌 과학자의 길을 가라고 그런 거야. 준이. 그 만화는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돼가지고. 이게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엄마가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 그동안 엄마의 헌신에 이렇게 호소를 하잖아.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우리 뭐 하자? 연 끊자. 이게 마지막에 부모들이 하는 상투적인 어떤 그런 레파토리잖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달라. 그 각 개개인들마다 그 부모와 여러분들 그 사이의 그 관계의 그 끈끈함 정도가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어떤 그 느끼는 마음이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지지해줄 그런 그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뭐 해가는 리드해가는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두 사람이 다 강대 강인데 두 사람이 각각 또 다른 길로 했을 때는 그 파열음이 상당히 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부모인데 선생님은 좀 이렇게 이상한 부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한 부모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생님을 비난해. 이해할 수 없대. 부모가 왜 그러냐고.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너는 왜 가만히 있냐라고 선생님을 탓해. 다른 옆 주변 사람들이.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 인생 지가 살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녀의 인생을 그 독립적인 인생을 존중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방치하는 거야, 방치. 그렇지. 어, 음, 방치하는 거고,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책임을 안 지냐. 그 무책임한 거야, 무책임한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생님 역시 늘 이제 뭐야? 그 혼란해.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남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남들은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데, 남들은 자녀 걱정에 뭐, 밤잠을 못 이룬다는데, 나는 왜 안 그러지? 내가 뭐 부모로서 이렇게 문제가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자녀 걱정을 하는 그런 부모들 보면은, 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또 한편에서는 선생님이 또 한편 드는 생각은, 근데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삶이 중요한 만큼 자녀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내 삶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 자녀도 내가 그의 삶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이 다릅니다. 스님이 옳다는 거 아니야. 스님이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 맺기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 맺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럼 그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김 감독은 그런 점에서 어땠던 거야? 재현이가 보기에. 어, 아까 그 관계 맺기를 우리가 그 아까 배워간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워갔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김 감독은 평상시에 생각이 뭐였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나 가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굳이 안 다가가도 된다. 굳이 안 다가가도 된다. 지석 네. 투는 어떻게 생각해? 딱히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게 못 된다. 하진이, 그 자기 인생 그를 위해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 거니까 음, 하고 싶은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준이,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혼자가 제일 중요하다. 지석원, 조금 질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했다? 질렸다 약간 사람들 질렸다. 하도 질렸다. 봐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하지 준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이 김 감독에서는 자기의 성취, 자기의 일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른 어떤 그런 관계 맺기라는 부분들이, 뭐 지겹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그러니까 낭비야, 낭비. 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른바 연애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연애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아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애가 좋아. 근데 좋은 만큼 뭐도 크다는 거야? 리스크. 스트레스도 크다는 거야, 사실은. 아, 연애 자체가 그 힘들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좋은 게 너무 크니까 뭐 할 줄 몰라? 힘든 줄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연애하는 그 마음이 결혼한 후에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결혼한 후에 바뀌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 연애하는 그 기분을 살면 오래 못 산다는 거야.
그 수명이 오래 못 산다는 거야. 그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늘 끓기 시작하는 그물이 계속 끓으면 다 증발돼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음? 그런 부분들처럼 끓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또 이제 평온하게 또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데 이 그 김감독 같은 경우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더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모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함께 모여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서 받는 에너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모여서 있으면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에너지만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이지도 않아. 그 두 가지가 뭐해? 같이 있어, 같이. 근데 다만 그 비율이 어떠냐 하는 것들은 누가 모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모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자, 3등이 누구였어? 하진이? 저였어요. 해. 저는 감독의 가치관과 민수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선호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성격 중에 어느 그 둘 중 어느 성격이 자신과 가까운 것 같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옛날엔 확실히 민수가 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막 그 화낼 때 나중을 생각하면서 화를 안 내거나 그런 게 친구 관계 사이에 있어서 제가 그 화를 좀 참았다 내는데 보통은 그건 그 주민수 같고, 네? 그거는 학생 민수 같고, 네, 근데 어. 요새는 그냥 바로바로 내야 갈등이 풀리고 원래 관계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그냥 네, 그냥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김 감독 같고, 음, 그러면 지금 학생 그 민수에서 지금 김 감독 민수로 지금 변신 중이야, 하진이는? 네, 네, 네. 진행해. 네, 하진아, 진행해. 네, 그 윤지석님, 원님, 저는 일단 학생 미술 닮은 것 같은 게 저는 좀 말이나 행동 같은 걸 좀 되게 신중하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막 우발적인 행동이나 없이고 화도 최대한 안 내고 참으려고 하고 좀 갈등도 피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학생 미술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너 눈이 네 눈이야? 아니면 뭐를 저기 한 거였어? 저 제 카메라 관전한 눈이에요? 거예요. 어? 저 제 카메라 관전한 눈이에요? 거. 필터였어?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필터였어요. 네 눈 갖고 지금 그렇게 한 거야? 헐, 대단하다. 멀티가 가능해? 나 진짜 저건데요, 저거. 깜짝 놀라서 무슨 화면이 멈췄나 뭐였나 필터를 썼나 했는데 헐. 자, 진행해. 그러면 음. 재현, 저는 막 화를 내거나 그 고립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 감독님처럼 그 관계 또는 내가 뭘 성취를 해야 한다. 이 둘 중에서 뭔가 그 성취를 하고자 하는 게 더 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준희님, 음, 저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 감독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뭐 화를 되게 잘 내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선 주민수랑 닮은 것 같고, 근데 이 김 감독이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 저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윤지성님, 투님, 한번 다시 한 번. 그 감독의 성격과 민수의 성격
중 자신과 더 가까운 것, 성격이 어느 것인지가 질문이었어요. 저는 좀 약간 민수 같은 성격이랑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 감독의 약간, 그 아까 주인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에 몰두하는 그런 거랑 좀 약간 애들 보면 약간 실증나는 그런 것 좀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김 감독 같은 성격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나,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수, 성격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진의 질문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김 감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 감독은 어쨌든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걸 거기다 갖다 쏟아 부은 어떤 그런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여타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 감독의 그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게 누구야? 민수. 민수, 뭘 주민서 아, 채워줘. 주민서 나중에 제기하는 거고. 이모래, 그 누나, 누나가 부분적으로 채워주고. 또, 최 PD? 최 PD가 기본적으로 김 감독의 주변 일을 다 정리해 주는 거잖아. 어?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돌 스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프로야구 이런 스포츠 스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 운동만 하거나 아니면 노래만 한 거야. 그리고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일들은 다 누가 처리해 준 거야? 매니저들이 다 처리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삶이 그냥 계속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런 부분에서 늘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모이면 얘기하는 것들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얘기예요.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외에 사회생활할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배워야 될, 사회에서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거. 사람을, 부리는 거? 부린다고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상사면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배분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시키고 이런 능력들. 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협상 능력들, 판단 능력들. 이런 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공식적으로. 어? 근데 여러분이 다음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잠재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게 의도적이고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두 가지야. 하나는 안 배운 데서 태어나기를 아예 그냥 뻔뻔하게 태어나가지고 뭘 잘해. 막 넉살 좋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수줍은 사람이 있어. 태어난 그 본성 자체가.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또 한 부분이 결국 뭐야? 경험이야, 경험. 내가 되게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수줍은 내 성격이 조금 뭐 한 거야? 고쳐진 거야. 좀 바뀐 거야. 아니면 내가 수줍은 성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안에 튀고 싶은 욕망이 그동안은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게 봉인이 해제가 돼가지고 그게 튀어나온 거야.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거 역시 뭐가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매니저 역할을 다 해준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나와서 다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귀한 자식을 잘 키우는 거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그 자식을 언제까지 책임져 줄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그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자기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학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무슨 옷을 사 입을 건가? 선생님 옷을 선생님 스스로 사 입은 적이 없어. 살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맨날 사주고,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맨날, 아내가 맨날 사주고. 그거 선생님이 이제 와서 뭘 사야 되는데, 뭘 어떻게 사야 될지 안 돼, 안 돼. 물론 지금이라도 연습을 하면 되겠지. 어? 근데 그런 거조차도 누군가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야. 여러분 자기가 옷 사는 사람이면, 왜 그걸 모를까? 자기한테 맞는 옷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게 모르는 일이야. 못하는 그런 일이라.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김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외에는 사실은 다른 여타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험이 없는 그런 인물, 그런 캐릭터 나온 거잖아. 반면에 민수 같은 경우는 왜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해결하는 그런 설정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집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힘들이 커지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인생의 어떤 그 양면성이라는 거지. 호르몬이 밑에 자라는 어떤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안 된 거지. 불쌍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기회를 갖는 어떤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들이 축복이야, 사실은.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해? 지불하는 기회비용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부모님 보고 제발 나쁜 부모님이 돼주세요.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얘기야. 4등, 저요. 어, 일단 제 질문은 여기 이제 김 감독도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이고 민수꿈도 만화 작가이고 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그 자신이 이제 뭐 웹툰이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사람들의 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 같은지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고 만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려는 보고 싶은데 똥손이라 못 그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그 학교에만 가봐도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오타쿠다 약간 이런 말을 들어서 사회적인 인식은 특정 사람들을 제외하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이? 음, 애니메이션은 저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고요. 그 사회적인 인식은 아까 지성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르는데 애니를 보면 그냥 무조건 오타쿠인 줄 알아가지고 아까 저 지석님의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재현님? 저는 그 만화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재밌는데, 그 사회적 인식은 뭔가 되게 그 만화라는 게 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설이나 그런 다른 미디어와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개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인식이 많은 건 아니어서 어, 네. 네, 지성님? 이제 만화도 약간 그게 있건, 그게 좀 뭔가 애들이 당연시, 그러니까 뭐 봐도, 약간 봐도 뭔가 뭐 오타쿠 뭐 이런 거에 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또 있다 하면은 또 약간 네 그런 오타쿠 취급받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좀 그런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나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막 아까 말하셨던 그 사회적으로 솔직히 욕먹는 이유가 뭐 오타쿠나 뭐 이런 것 때문인 건데 뭐 디즈니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계속 뭐 다 자기 이거 본다 이래도 오타쿠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가지고 좀 이런 애니메이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
그런 장르의 문제가 아닐지, 소셜, 사회에서 약간 비판을 받는 그런 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넌 좋아해요? 네. 네. 하진님? 저도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지브리 장르를 좋아하고 지금 방에도 지브리 소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네, 저도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만큼 그걸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 애니메이션의 여러 장르들도 네, 다 보고 즐겨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하진아, 뭐 지브리 장르 중에 지불? 그게 뭐야? 아,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일본의 영화 만드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일본, 거기서 토토로 센과치에도 나왔고 있어요. 산다치히로 알겠습니다. 행방불명 나왔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말하는 거야? 맞아요. 지브리요. 네네, 지브리 영화.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특별히 애니메이션이나 뭐 웹툰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만화를 접했던 시기에는 딱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아, 아닌 것 같고, 아니었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야자라고 야간 자율학습이 네. 밤 뭐 이렇게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고, 그때는 강제였습니다. 강제. 모든 학생이.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싫은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만화책을 빌려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선생님이 그때 무슨, 박봉성이라는 만화 작가가 있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그 아주 웅장한 스케일의 어떤 그런 만화였는데, 그게 50권짜리인가 그 뭐 그 정도 되는 그 만화였어. 만화책 50권짜리 되는 만화였는데, 뭐 어쨌든 그 돌려보기를 막 하는데 선생님이 한 20 몇 권인가 뭐 이거를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보는데 누가 들켜가지고 그 중간에 뺏긴 거야. 그래갖고 못 보게 된 거야. 그 선생님이 아마 그 만화만 보고 끝냈으면 만화 가게 갈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만화 가게를 처음으로 가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하고 만화 가게 가가지고 그 만화를 보면서 그 박봉성의 그 작가의 만화가 거의 뭐 한 500권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만화를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지금도 그 활동하고 있는 이현세 작가 만화 그래서 그 만화 작가들이 몇 명 유명한 그 지금은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박봉석 만화가 보통 그 당시 이제 기업 만화 뭐 이런 만화였는데 거기서 인생을 다 배웠다고 선생님 스스로 얘기할 만큼 그 만화를 통해서 배운 바가 많았다. 물론 이제 만화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땡땡이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짓을 하긴 했으나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부분들이 선생님 때나 옛날 얘기인 줄 알고 요즘은 만화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만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아, 이게 요즘에도 요즘 학교에서 막 만화는 잘 안 했죠. 어, 애니 본다고 하면 음, 오타쿠라고 하고 막 그래. 정말? 네. 그래서 만화 자체를 많이 안 읽어요, 애초에. 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넘. 요즘에 요즘에는 보통 약간 유튜브나 이런 거 같이 애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뀐 게 일단 이번적으로 물론 이제 출판 시장 자체가 바뀌어서 이게 있지만 일본 만가가 이제 우리는 만화인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시장이 되면서 웹툰으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그런 볼수가 있고 요즘 모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의 원천 소스가 웹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네. 걸로 바뀐 거지. 옛날엔 주로 이제 소설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원천 소재가 됐었는데 요즘 웹툰에서 이렇게 소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른바 기안84? 또 네. 대표되는 웹툰을 하면 뭐 한다? 큰 돈 번다. 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요즘에 웹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이트 그 이른바 그 뭐야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선생님 잘은 모르겠지만 웹툰 이 분야가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웹툰 같은 경우는 나이도 필요 없잖아. 거기다 무슨 뭐 저기도 필요 없는 거야. 무슨 이렇게 뭐
그 자격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학력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오로지 뭐로만? 실력으로만. 자기가 올려가지고 조회수 많이 받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쨌든, 그게 이제 뭐, 뭐야, 유명세도 얻고 돈도 벌고 이런다고 하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질이 더 높아지는 이러한 선순환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웹툰 그리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뭐지 캐릭터 이모티콘 뭐 이런 그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과거에 비하면 달라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만화방이 약간 뭐 이렇게 불량스럽다. 아까 말했듯이 땡땡이 치고 가는 곳이다. 만화에 빠져 공부 안 한다. 그래봤자 너네들 굶어 죽는다.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만화는 유치하다 이런 또 인식이 있었어. 애들이나 보는 거, 애니메이션 애들이나 보는 거.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도 상당히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거든. 오히려 어른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고 그림책도 바뀐 거야. 그림책도 옛날에는 글 모르는 애들이 보는 게, 유아들이 보는 게 그림책이었어. 근데 그 그림책도 요즘에는 그 장르가 상당히 많이, 이 그림책 안에 장르가 넓어져서, 아까 재현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또 다른 매체인 거야. 또 다른 매체. 표현 방식인 거야. 그 내용을,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그 확장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혹시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래픽 노블. 그냥 사실 보면 수행 보기엔 그냥 만화책이야 만화책. 근데 만화책인데 그거를 이제 뭐야?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름으로 그 장르가 새로 생기고 해서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예술의 경지로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 격을 좀 이렇게 높여가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그 대량 소비되는 그 부분들과 좀 더 그래서 책 값도 좀 비싸고 소장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하는 또 그런 그 풍토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그 시장 자체의 상황이 바뀌게 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야. 아이돌도, 연예인들도. 옛날에는 연예인들 노래 가수 하면 딴따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고 공부 못한 애들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과거였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이돌이 가장 뭐 한 거야.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누구나 춤추고 누구나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춤 잘 못 추고 노래 잘 못하면 그 사회에서 약간 뭐해 안 쳐주는 그냥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때는 그냥 춤 잘 추고 노래 잘 나가고 이런 애들 그냥 뭐 날라리 이상한 애들 노는 애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분들에서 어쨌든 그것들이 선택지 중에 하나로 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문화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속은 다 했고 네, 다 했습니다. 준이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서 마지막에 주민수가 기자님한테 잘못 말해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만약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물론 박 기자가 말을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가 이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사에 썼다고 해명을 하면 조금 더 김 감독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석권님. 저는 그 민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김 감독이 민수한테 엄청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내 실수는 맞는데, 내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솔직히 좀 참을 생각이 없어서, 욱해가고 그냥 대들었을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준이야 네, 그다음에 지석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민수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박 기자한테 말한 게 이 기자의 직업이랑
이 직업적으로 좀, 네, 이런 사회 이런 거를 겪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조금 예상하고 좀, 그리고 이 김, 김 감독이 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좀 엄청 싫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팬이었으니까 알고 있었을 텐데, 팬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또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재현님. 그 민수가 나이도 어린 편이고, 그 기자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건 뭔가, 통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만, 그때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들려요? 차례. 네, 하진님. 음, 저는 그, 전 일단은 사과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오해가 풀리면 아까 지성님처럼 그때 상황을 말하고, 그렇게 갈등을 풀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네, 뭐 저 역시도 뭐 당연히 그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명하고 사과를 하는데 근데 뭐 김 감독 캐릭터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뭐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기자는 어때? 여러분 보기에 그 기자를 유능한 기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인간성에 문제 있는 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재현이는? 소시오패스? 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인데 어, 그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기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석이 원.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건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능한 기자가 맞는 거죠. 그거를 아무도 못 알아냈는데 준이. 이런 거 같습니다.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기레기 그러잖아요. 음, 그 기자하고 쓰레기를 합친 말인데 음. 기자가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정보를 알려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정보를 알리는 게 기자의 직업이니까 기자로서는 좋은 기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쓰레기이다. 지석 투. 어, 현재. 네, 이게 결국에 정보를 알렸긴 했지만, 후에 민수에게 대처하는 내용 등을 보면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주인이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 대응에서 특히 하진이. 저는 일단은 기사가 정보를 얘기했잖아요. 민수 감독에 대한. 근데 그 민수 감독이 만약 그 에피소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기사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썼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의 유능한 기자가 아니까 그냥 회사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기사? 그 회사가 기사와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니까 회사한테도 안 좋고 감독이랑 민수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진이가 또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기자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면 그 민수가 아까 지석투가 얘기했나? 너무 어려서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랑 어떤 그런 지점들을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 민수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 나 김 감독하고 나 뭐하다? 친하다. 라는 그런 네. 과시였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민수가 분명히 자기가 책임질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기자가 이제 비판을 받는다라면 그 취재원이 아이였다는 점에서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청소년을 이용한 거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또 이렇게 비난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거의 사태의 그 본질은 사실은 김 감독의 뭐 신비주의 비밀주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야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은 심지어는 뭐야?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까지도 뭐 한다는 거야? 퍼지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비밀 나고 싶으면 내 입 밖에 뭐 해야지? 내지 말아야지.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 그건 결국 뭐다? 세상 사람들 다 알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쌤 오히려 준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다른 면을 쌤이 얘기하고 싶어. 이 작품, 이 작가는 도대체 왜 그 결말을 그런 식으로 냈나. 그것들이 그 이 앞에 이야기의 흐름선상에서 과연 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졌나. 여러분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별 거부감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졌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작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흐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평가를 하자라면 그런 식의 그 대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어쨌든 또 엔딩 컷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감정을 소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자연스러웠던 건 결말이라고 생각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이는 어땠어? 음, 잘,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싸움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결국 감, 주민수하고 김 감독하고 친해져가지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응. 근데 이제 싸움으로 끝낸다는 거는 조금 반전을 준 거니까 예상되지 않는 결말이어가지고 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원. 저는 일단 그 중간 스토리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무슨 갈등이 보통 있지 않나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에 이때 갈등이 터지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저는 마냥 해피엔딩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읽은 것 같았어요. 하진이. 일단 전 맨 처음에 읽으면서 갑작스럽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그 일단은 보리랑 민수랑 갈등을 잊고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고, 김강도 그 여진이라는 사람이랑 그 친해졌다가 갈등을 겪고 둘 다 다시 친해지는 거니까 그걸 둘 다 보여주면서 나왔으니까 그럼 둘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을 작가님이 넣으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지석. 톡. 약간 약간 요즘 소설이장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전개 부분이 되게 재밌게 이어지다가 결말이 좀 허무하게 끝나는, 뭐, 여기서 또 보면 뭐 행사장 갈 때도 그렇고, 뭐, 마지막에 그 감독과의 사이가 틀어진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게 잘 진행되는 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게 뭔가 요즘 소설들이 좀 그런 것 같긴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허무한데 약간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것 같아갖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재현. 저도 이렇게 갑자기 갈등으로 끝나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끝나는 책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면 더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자, 뭐, 선생님, 뭐, 이건 그 각자가 느끼는 바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에서는, 서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 특히 이제 김 감독이 관계의 어떤 그런 소중함을 알고 변화하는 모습에서 그냥 본래의 김 감독으로 돌아가 버린 것들. 그고 나서 이제 어쨌든 몇 개월 후에 김 감독이 영화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엔딩에다가 나의 친구 민수에게라고 써놓고 둘이 김 감독하고 애하고 다시 이제 만난다는 어떤 그런 설정을 놓고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김 감독이 그때 화냈던 건 진짜 자기 작품 누설했기 때문에 그냥 우욱해갖고 화낸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도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소중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건가. 그렇다면 그냥 김 감독이라는 그 캐릭터는 중간에 변화하지 않고 그냥 늘 그냥 그 캐릭터였던 건가? 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안에 펼쳐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그 작품 자체의 그런 구성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뭐 문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또 그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도 좋은 또 독서 토의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그래서 이 생물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는데, 과거에 비해서 생물학이 좀 더 많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물학이 더 많이 조명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물학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미 학교에서 배우기로 했던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배워가야 될 내용도 있을 거기 때문에,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로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현이 거기서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어,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좋아요.